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총리 대신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아베상은 일본 역사상 가장 오랜 총리 대신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가 간반 장관이 자민당의 존재로 선출됨으로써 내각 총리 대신으로 지명되어 지난 9월 18일 스가 내각이 조각되었습니다. 아베상은 2020년 9월 19일 야스쿠니 진자를 참배하여 이른바 연령에게 총리를 퇴임했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베 정권의 본질을 능히 파악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본 당국은 마스메디아를 부추겨 아베상 7년 8개월 동안의 국책을 미화하는 여론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스가 정권이 아베 정권의 제시제들을 계승하면서도 스가 자신의 색채를 적극 드러내가리라는 이른바 기대감을 일본 사회에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론전의 내용은 호의에 찬 것이며 기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베 정권은 한산 민의를 무시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가능성이 매우 큰 안전보장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 우선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침으로써 교차 사회화를 촉진시켜 민주주의와 리펀주의를 심히 약화시킨 정권이었습니다. 제일조선인들의 문제로 말한다면 공화국에 대한 경제 지지를 구실로 위법적인 강제 수색을 일삼았으며 조선학교를 고교무상 화제대에서 폐지한 듯은 공화국과 전련 제일조선인에 대한 무분별한 탄압과 차별 정책을 실시한 정권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아베상에게 재원하고 실제 행동에 옮기게 한 것이 바로 99대 상인 스가 총리 대신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스가상 자신이 지난 7년 8개월 동안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었고 오히려 아베 정권 시기 시체들을 개선시켜 나갈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조건에서 일본 정부의 반동파는 보다 가속화되어 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합니다. 본 하스페에서는 아베 정권 7년 8개월 동안의 재행을 집권기간에 지정된 법률들을 통하여 분석하며 금의 제일조선인들의 권리 투쟁의 방향에 대하여 시사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1부 연구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연구보고를 하는 3명 동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사카 후쿠시마 조급학교 오사카 조고 출신 법률학과 3학년 지리크 동무, 치바 초준 도쿄 조고 출신 법률학과 3학년 장명희 동무, 요카이치 조준 아이치 조고 출신 법률학과 3학년 소소은 동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회자를 맡게 된 고베 조고 출신 법률학과 3학년 하이노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잘 부탁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리크 동무가 국민의 정치 활동을 억압하는 보채도의 수립, 권모제의 문제점을 보고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국민의 전체 활동을 억압하는 보채도의 수립, 권모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7년 8개월 동안의 아베 정권 기간에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재hen들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때마다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조사도 만만치 않게 악행들을 암기 속에 그리게 하였습니다. 그 속에서도 특히 지목할 만한 정책 하나가 권모제 법안의 수립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권모제 법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려고 하겠습니다. 우선 권모제 자체의 설립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권모제는 2004년 2월 20일, 2005년 8월 9일, 2009년 7월 20일 하고 3번에 걸쳐 산정되었지만도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 의하여 배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7년 6월 15일 권모제 잔소를 위한 조직범죄처벌법의 개정을 아베 정권의 지도 밑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권모제는 이 조직범죄처벌법의 제6조 2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권모제란 무엇인가? 권모제란 보스의 사람들이 범죄 계획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 자체가 독립적으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아주세요. 그러니 실제 범죄 행위, 실제 행위가 없어도 사람들이 모여 상담이나 계획을 하는 것만이라도 범죄 준비 행위라고 판단되면은 수사나 제보 대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건모제 대상에 대해서死刑または無期もしくは長期4年以上の懲役または禁錮の刑が定められている罪로 규정하고 원래 대상 범죄는 619개나 해당되어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277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처벌의 대상으로 되는 건모에 대해서는団体の活動として当該行為を実行するための組織により行われるものの遂行의 건모로서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벌 영역과 대상에 있어서 처벌 영역이 무한정하고 대상이 일반 시민까지 미치게 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상세한 것은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헌법 제재와 건모제의 이질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건모제는 응당 헌법의 류형에 속하게 되는데 헌법이랑 우선 어떤 목적을 가지겠는가? 헌법은 절대주의 국가에 위한 국가 권력의 자위적 행사와 자위적 처벌과 같은 과거의 반성으로부터 일본에서 예를 든다면 그 지향유지법이라는 악법이 존재한 시기 인도주와 같은 애국적 열사된 독립운동이나 활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인권 침해적인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반성으로부터 헌법은 탄생하였으며 그 원칙은 행위처벌이며 기수처벌입니다. 또 근대 헌법은 국가형벌권의 규제 원칙으로서 재현 보정 원칙, 심해성 원칙, 책임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일반적이며 일본에서도 이 3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범죄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법은 비해 발생과 그 과학적인 위헌성을 처벌 근거로서 기스, 미스, 예비를 시간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처벌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건모제는 범죄의 계획을 독립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일본법의 류형과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간부만 법위에서 처벌 가능한 건모제가 적용되면 사상 신조의 자유까지 침해되는 것으로 엔자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건모제 성립에 의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예를 든다면 헌법 210조의 겐조부 성가자는 건모제의 대상으로 되었는데 조문에서는 기수처벌 규정만이 존재하지 미수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모제 대상으로 되는 것을 하여 어떤 노동조합이 자기들의 주장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회사 건물에 크게 지장글을 쓰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아직 준비 단계에도 이르지 않고 있는 이 의사표시가 근거로서 건모제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모제 법안 성립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모제가 처벌하는 대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건모제의 대상을 정부는 저지적 범죄 집단으로 한정하니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해당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에도 명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서는 원래 정당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라도 성질이 변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저지적 범죄 집단이 해당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부터 갑자기 일반적인 집단이 처벌 대상으로 될 수 있다는 대상의 무한정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모제 법안의 대상 범죄 선정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부는 600개를 넘는 건모제 대상 범죄가 원래는 있었는데 이를 절반 가까이로 줄였습니다. 그 선별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대상에서 제외된데 합리성 있는 범죄 유형도 있는 속에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건모제 대상에서 제외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정치가나 재벌 사람들을 처벌하는 규정들이 일정한 면제 조치나 자의적인 한정을 받아 처벌 대상에서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에 건모제 대상에서 빠진 여무적 의료자 등은 비교적 큰 기업의 내부에서 문제가 되는 유형이며 아니면 고속생계호는 나라나 지방 공공단체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정한 법률인데 이것 또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의 문제인가고 했을 때 원래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 파라림픽을 개최하는 데서 테러 조직을 포함한 범죄 조직의 위협이 매우 크니 발의를 못하게 비준을 해야 하며 그 근내법 조치로서 테러를 막기 위한 리포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여왔습니다. 이 발의를 못하게 목적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선 테러 대책이 아니라 마피아 대책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의 중심은 조직적인 경제 범죄나 조직 범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상에서 법정형이 무거운 기업 범죄가 제외된 것은 리포 설명에 있어서 아무래도 무리가 있으며 테러 도 준비제라는 반테러라는 공허한 프로파간다를 걸고
시민들의 인권을 심히 침해 가능한 법안을 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오해를 낳은 채 정부는 권모제 법안을 성립하였습니다. 마지막 문제점으로서 시민사회에 대해서 권모제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감시사회가 형성되고 수사 영역이 확대됩니다. 권모제는 계획 단계에서 처벌이 가능하니 전화나 메일, SNS 등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성립하니 의사소통의 내용을 모으는 것이 수사의 수단으로 됩니다. 그 수사는 도청의 확대로 이루어질 것이 예측되고 수사 확대를 이유로 프라이버시 수사가 전담화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현행법은 원래 넓은 처벌 범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해서 범죄의 동기도 존재하지 않는 사전의 계획의 단계에서 사람이나 단체를 권모제로서 처벌하자면 이제는 사전 감시를 하거나 충분한 증거 없이 체포된다는 넓은 수사 권한이 인정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전련 조직도 사전 범위에 충분히 들어간다고 쉽게 예견이 될 것입니다. 기억에 납니까? 이제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는 전전 조직과 그 산하 단체들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혐의를 걸고 강제 수색, 강제 압수를 진행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 수사가 법치에 의해서 허용되는 사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정부는 일반 시민의 생활 영역을 심히 침해 가능한 법안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전체적 권리를 빼앗고 반정부 활동과 같은 행위들은 사전 단계에서 어찌하는 것을 하여 국가 관리 운영을 하는 데서 불필요한 자들을 배제하자는 감시 사회를 그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의리 문제와 관련시켜 보았을 때 고교무상화나 위법무상화 적용을 위한 시위투쟁, 비라사활보나 소명활동 등이 반정부 활동을 실로 처벌 대상으로 되는 뿐만 아니라 그 계획 단계에서 혐의가 걸리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회주의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보수적 관료들이 운영하기 쉬운 국가로 전변되어 나가는 오늘날 국민들의 정치 활동은 심히 억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황에 견정을 열리고 일본에서 촉진되어 나가는 아파시화 현상을 타파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 위해서 우선 그 아베 정권 하에서 벌어진 재행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으며 또한 앞으로의 정치 동향에 대해서 지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나의 보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참여활동가 美しい国づくりを위한 교육 개혁 아베 정권 하에서의 반론적 교육 법제를 보고하겠습니다. 아베 정부가 7년 8개월 동안에 저지른 재행 중에서도 특히 일본 사회에 중대한 후과를 남긴 것이 교육 개혁입니다. 아베 정부는 교육 부분의 헌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교육기본법을 개정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개혁이라는 면목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내어 자신들의 야망을 실현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美しい国づくり를 위한 교육 개혁, 아베 정권 하에서의 반론적 교육 법제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목에 있는 美しい国づくり라는 것은 제1차 아베 내각이 수립되었을 때에 아베가 내세운 슬로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아베가 목표로 하던 美しい国란 어떤 나라를 말하고 있는가? 이 보고를 들으면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자민당 정권의 일관되는 이익에 기른 목표는 일본의 근사대국가 그리고 나라의 경제 성장입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는 데서 열쇠로 되는 것이 바로 일본군 헌법의 개정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보통 법률을 개정하는 것하고는 질이 다르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여론을 바꿔내는 여러 가지 밑준비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 준비의 하나로 교육개혁이 있는 것입니다. 근사대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헌법 개정, 그 헌법 개정을 위한 교육개혁, 이와 같은 구조로 하여 아베 정부는 교육 부분에 점차 간섭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베 정부는 어떤 목적으로 개혁을 진행하였는가? 그것은 글로벌 사회에서 이겨내는 인재 육성입니다. 지금 일본은 자본주의 경쟁 사회이며 높은 한력을 획득 못하는 약자는 자기 책임으로 하여 미래의 희망과 생존권이 발달되는 양육간식의 시대입니다. 그러한 경쟁 사회를 이겨내는 이른바 우수한 인재를 많이 양성함으로써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교육 구조, 즉 경제 발전을 위한 교육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를 만듦으로써
공교육에 쓰이는 국가経費が 삭감되기에 거기에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교육개혁의 내용을 연배에 따라 보완하겠습니다. 제1차 아베 정권이 시작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2차, 3차, 4차에 걸쳐 7년 8개월 동안 아베는 정권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면 제1차 아베 정권부터입니다. 우선 먼저 교육사이세회의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교육기본法改正,学校教育法 改正, 그리고 전국学力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제2차 내각에 들어가면서 교육사이세직고회의가 부활되고 도덕 수업의 교과화를 대개합니다. 그리고 교과서検定 기준을 개정, 그리고 지역교육行政法를 개정합니다. 3차에 넘어가면서 도덕 수업의 교과화가 실제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学習 指導要領が 개정됩니다. 그리고 소학교 도덕 교과서의 첫 권점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4차에 넘어가면서幼稚園 교육指導要領が 전면 실시되고 그리고 소학교学習 指導要領が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스텝 부분은 지금 앞으로의 이야기인데 2021년에는 중급부学習 指導要領が 전면 실시되고 2022년에는 고等教育学習指導要領が 전면 실시되게 됩니다. 이상이 교육개혁의 근직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더 조금 구체적으로 해설해 나가겠습니다. 제1차 아베 정권의 유일한 권적은 교육기본법 개정입니다. 특히 주목해받고 싶은 자리는 신교육기본법 제2조의 교육의 목표 규정입니다. 정부는 제2조 5항에서伝統と文化を尊重し、それらを育んできた我が国と郷土を愛するとともに、他国を尊重し、国際社会の平和と発展に寄与する態度を養うことが교육의 목표로 된다고 새로 규정했습니다. 즉, 이른바 애국심을 가진 아이를 육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로서 새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교육기본법에서 애국심 교육이 목표로 설정되었는데 그것을 수행하는 데서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되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 쓰이는 교과서입니다. 특히 아베 정권 기간에 정식적으로 교과화된 도덕의 교과서에 주목해받고 싶습니다.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가 크게 8가지로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점유율이 높은 가장 쓰이고 있는 도쿄書籍 출판의 도덕 교과서를 분석하였습니다. 도쿄書籍의 교과서는 이와 같은 대목을 배우는데 우리가 주시해야 할 자리는集団야社会との関わり에 관해서입니다. 이 장에서는 교도의ことを考える, 我が国のことを考える 라는 체계를 배우게 되는데 이것은 我が国の伝統と文化の尊重, 国を愛する態度를 배우는 셈으로 됩니다. 이것은 개정교육기본법 제2조 5항에 伝統と文化を尊重し、それらを育んできた我が国と郷土を愛するとともに라는 조문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교과서에 씌워진 글입니다. 1학년 시기에는故郷のために自分ができることを考えてみよう。郷土に住み、郷土の一員であることを実感できるのはどのような時だろう。優れた日本の伝統や文化で守り伝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にはどのようなものがあるだろう。라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나셔널리즘 그리고 귀족 의식을 심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2학년이 되면 誇れるものはないだろうか。また郷土のために自分ができることはどのようなことだろう。라고 되어 있어서 1학년 때 생각하게 된 자신의 나라를 위하는 마음의 도대에서 다음은 자기가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떤 실전을 거둘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3학년이 되면 日本を発展させていくために私たちにできることはどのようなことだろう라고 기술을 하여 1, 2학년 때에는 교도였던 것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일본 표기로 되었습니다. 이처럼 4년간의 도덕교육을 통하여 다감한 시기의 중학생들을 단계적으로 전체주의의 길로 나아가도록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전체주의는 장차 국가주의로 이어지며 인간이 유행에 타는 것처럼 모두가 전황을 따른다면 자기도 따른다는 위식에 흘러가게 됩니다. 도덕교과서에는 규칙을 지키라, 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마라, 국가나 공동체를 위해 살아라 등의 주장이 담겨지고 있어서
그 배후에는 가혹한 신자유주의의 경쟁 사회를 자기 책임으로 살아가는 대세와 군사력을 높이는 위험한 국가 전쟁마저 일본이 하는 공동체 운명으로서 순하게 받아들이는 국민의 태도를 원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민당이 제시한 일본국 헌법 개정 조안은天皇をいただく国家は国を守る義務를 근본으로 전황의 원수화, 국방군 창설 등을 규정하여 국가안전보장전력은 적극적 평화주의와 함께 와가국을守る心를 명기하여 전환제 강화, 국방정책과의 일체화가 제한되었습니다. 교육재생 정책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애국심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제도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를 둘러싸서 문제로 되는 것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베 정부는 교과서 검증 제도를 통해 역사 교과서에서 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왜곡, 은폐하였습니다. 몇 가지 예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도 도쿄書籍가 출판한 중국부 역사 교과서를 분석하였습니다. 우선関東 대진제에 대한 기술은 코람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混沌の中で朝鮮人や社会主義者が暴動を起こすという流言が広がり、多くの朝鮮人、中国人や社会主義者などが殺されました。라고 씌워져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流言이나 多くの朝鮮人が殺されました. 라고는 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망자 수까지는 씌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도 일단 기술은 있으나 페이지의 가장 가세에 눈에 가기 어려운 자리에 작게 씌워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군 위안부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으며 그저 こうした動員は女性にも及び戦地で働かされた人もいました. 라고밖에 씌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모든 교과서 출판사에서 공통되게 보이는 결과였습니다. 아베 정부는 이와 같이 수면하에서 정말 조용하게 애국심 교육 그리고 역사 수정을 대담하게 해내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아온 일본 아이가 앞으로 어떤 어른이 되는가 쉽게 상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교과서에 관한 문제였던데 교육을 둘러싼 아베 정부의 이른바 개혁은 이것만을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는 히노마루 기미가요 문제입니다. 2003년 10월 23일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앞에와 같은 내용의通達를 각 학교들에게 내렸습니다. 그 지침대로의 시기를 하기를 강제하였으며 그에 따르지 않는 교직원들을 처분한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외에도 2015년 6월 16일에는下村博文文科大臣が日の丸ケアン君が代知장을 군립학교에 대해 요청하여 또 2018년 4월에 시행된幼稚園 교육요령, 보육소 교육요령에는 국기야 국가니親しむ라는 기술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린 아이의 히노마루 기미가요에 대한 애착심을 심게 하자고 하는 정책이며 가까운 미래에 유치원 아이들이 히노마루의 머리를 숙이고 기미가요를 부르는 날이 올 것이 우려됩니다. 다음으로 대학예로의 간섭입니다. 2015년 6월에 문부科学大臣에 의하여 아베와 같은 통지가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문학부나法学부를 비롯한 인문과학, 사회과학계 합부 대학원을 폐지 또는 보다 사회 요구에 맞는 분야로 전환시키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과학기술 발전에 직접적으로 이어지는理工학부와 같은 사용과학계 합부에 보다 많은貢献가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 코스트를 삭감하면서의 기술 발전, 이른바 합리화를 하자는 이와 같은 사실은 그야말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베 정부가 7년 8개월 동안에 한 교육개혁 정책이 얼마나 일본 교육체계를 이끌어지게 만들었는가 잘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젊은이들, 전황을 잘 모르면서 따르는 국민, 이끌어진 애국심을 가져 당당하게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인간이 사는 사회, 이것이 바로 아베가 지향하는美しい 国라는 것입니다. 유치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초, 중, 고급부, 또 오늘날 대학에까지 전부에 의하여 교육의 자유가 침해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전체 대학생, 그리고 특히 저고생 도무들한테 호소하면서 이상 저의 보고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선 토무가 제1차선임의 민족교육선에 대한 짐에 무상 화치판의 분석을 중심으로를 보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일스톤인의 민족 권리에 대한 짐에 대한 보고를 하자고 하는데 최근 시기도 민족교육 문제라는 것은 우리 공화국과 일본의 관계학과에 직접 영향을 받는 분야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교무 산화 집단앞에서만이 아니라 보조금 문제, 일본무 산화, 헤이트 스피치 등등 일본 정부에 의하여 정치 외교적인 이유로 우리 세일스톤인의 아이들의 배움의 마당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에 있습니다. 오늘은 저고생 동무들도 참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고교무 산업화재반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산업화재반에서는 카츠에서 디자인 개설되는 속에서 이 표를 보면 알다시피 오사카 재반 이외에는 연속적으로 폐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교무 산업화의 기본 지식으로부터 시작하여 실제 진행된 도쿄 재반과 오사카 재반을 비교하면서 그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고교무 산업화 제도랑修学 支援金이 나라에 위해 조성되는 제도를 말하는데 전시면증을公立高等学校の授業料無償化高等学校と修学支援金制度라고 하는데 공립학교 학생들한테는 수업료를 진산하는授業料 무償세를 적용하고 사립학교 등의 학생에는 공립학교의 수업료 못 쓸修学 支援金이라는 형태로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수업료를 무상화와 지원하는 것으로서 교육을 받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무상화 제도는 각종 학교인 외국인 학교도 적용되는데 그 판단 기준은 제도적 객관적으로 보고 고등학교의 가정에 알맞는 경우 적용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2월에 납치 문제 담당상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부터 배라고 요청한 것이 계기로 되면서 초등학교에 대해서만 재검토라는 현직이 지어졌습니다. 문과성이 발표한 검토회의의 보고에서는外交上の配慮ではなく教育上の観点から判断すべき라는 입장이 확인되었으나 11월 23일에 영변도 복교 사건이 일어나 수석을 정지한다 등 심사를 의도적으로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2월 20일에는下村文化상이拉致問題の進展がない、朝鮮総連と密接な関係にある、그러니까 국민의理解が得られない라고 하면서 초등학교의 무상화 지정의 근거로 되는 규정을 일반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일본의 판권화국 조태시 정책 속에서 무상화 문제는 정치 외교의 도구로 되면서 그 결과 초등학교가 제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일본 당국은 주로 세 가지 이유로 초등학교를 무상화 제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대 13조는 각 학교에 지급된 지원금을 학생들한테 확실히 가도록 관리의適正 그리고 관계法令의 준수를 정한 것입니다. 즉,修学 支援金을 수업료로 똑바로 이행하도록 관리하고 관계하는 법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학교의 설치자가 문과성의 지정을 받는 필요가 있고 학생의 대리로서修学 支援金을 받는 것만이기 때문에 이 13조를 확대 해석하고 불지정에 근거하는 것은 무상화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둘째로 기대하의 사태에서는 초등학교가 무상화법에 적용되는 근거 규정을 연변도 사건을 비롯하여 정치적, 외교적인 이유로 일반적으로 사주를 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센소련 등의 관계성으로부터 일본 정부는 이 관계성이 부도나 시하로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원래 교육 행정에 의한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그 땅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외국인 학교에 본국 또한 민족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 의한 탄압에 의하여 곤란한 속에서 교육 원조비를 보내주고 지원해준 것이 우리 공화국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위를 무시하고 관계성을 정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이유로 초등학교는 제외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카츠에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었고 역사적 승리를 이룩한 오사카 지사와 폐소하게 된 도쿄 지사를 비교하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재판 형태로부터 보는데 전국에서는 5가지 장소에서 진행되었는데 각각 국가賠償請求訴訟는 도쿄,愛知, 규슈의 3가지며 료세訴訟로 오사카 그리고 그 법과 형태로서 히로시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쿄 재판으로부터 보아나가는데 도쿄 재판에서의 쟁점과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쿄 재판의 문제점에 대해 보아나가는데 주로 2가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정치적, 외교적 이유로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문제시할 수 있는 것은 도쿄 지사의判決가 불지정 처분을 정치적, 외교적 이유가 된 경위를 숨기면서 처음부터朝鮮学校が適正運用をしていないから修学支援金が支給されなかった
라는 초선학교 측의 책임을 전가하는 전력을 이용했습니다. 후해석에 하는 원고가勝訴한 오사카地裁 判決는 문과 대신이政治的外交理由で規定派を削除した라고 사실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인정에 있어서 큰 틀림을 하고 있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規定派 削除の 違法性를 판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재판에서는規定派 削除가 위법인가 어떤가가 아니라 불지정 처분은 문과 대신에 재량의 범위 내라고 해서規定派 削除에 대해서는 판단 안 했습니다. 또 정치적 외교적 이유로 재판이 불리하게 된다고朝鮮学校가適正な 運営をしていない라는 13조를 fat대 해석하고 전령과의 관계를 내놓고 교육기본법 신律조 1항에不当な 支配로 된다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그規定 13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라는 것은 문과 대신에게 재량이 있으므로規定派 削除문제에 관해서는 재판소는 가려 못한다고 도망치는 수법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도쿄지사에서는 문과성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고規定派 문제를 판단하지 않고 사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도쿄 재판에서는 부당한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러면 료사조 승리를 이룩한 오사카 재판에서는 어떤가? 오사카地裁 判決에서는 쟁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規定派 削除の 違法性이고 둘째로는規定 13조適合性입니다. 문과성은 고교무상화법에서 외국인 학교를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했던데 초선학교가 적용될 근거로 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規定하의 삭제는 위법인가 아닌가? 판결에서는 어떤 학교를 적용의 대상으로 하는가는 교육상의 관점에서 전문적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고 문과 대신에는 일정한 재량권은 있는데 그것은 호의 인인의 항의요 이치다치나의 항의로서 허용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이 인인의 항의랑 무상화법의 취지인 고기초도 교육의 기회均等를 가리킵니다. 따라서規定派の 削除는 무상화법의 취지에서 일달하는가가 문제로 됩니다. 판결에서는 시모무라 문과 대신 지인 후拉致 문제에서 발전이 없다는 것, 초선학교와 전련의 밀접한 관계 등을 이유로規定派를 삭제했다. 그리고 외교상의 배려에 위해서 판단하지 않다는 민주당 정권 시대의 통일견해를 폐지했다 등 시모무라 대신이 교육의 기회 균등과는 무관계한 외교적, 정치적 판단으로 초선학교를 제외하기 위해 규정을 삭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1호부터 정치적 이유에 의한 삭제, 그리고 법의 위임범위 일달로서 위법이고 무효이다로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쟁점에서는 오사카 초고가 그規定 13조의 적합한가가 포인트로 됐는데 판결은 오사카 초선학교는 사립학교법에 기초하여財産目録財務諸表が作成されている. 둘째로理事会も開催されている. 셋째로 오사카 초고는 2007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있다는 세 가지를 가지고 13조 적합성은立준됐는데 따로 비행을生じさせる 特段の事情がない限り 13조適合性が認められる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특단의 지조는 있었던가? 결국 일본 당국 측은 아무 근거도 없는 부당한 시하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했던데 그러나 판결은 在日朝鮮人の民族教育を行う朝鮮高級学校に在日朝鮮人の団体である朝鮮総連が一定の援助をすること自体が不自然であるということはできない라고 나라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전령과의 관계를 부당한 시하로 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된 오사카 재판에서의 위인은 첫째로修学 支援金의 지급은 보통 은혜가 아니라 학생들의 유교권으로서 규정되어 있다. 둘째로 부당한 시하의 판단이 대신에 재량에 맡겨지며 교육에 대한 행정 권력에 과도한 개입을 용인하게 된다. 따라서 대신에 재량권은 인정 못한다. 셋째로 전후의 제1조선인의 민족교육의 역사적 경위나 위위를 인정하고 초등학교와 민족단체인 조선전령, 조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토대 위에 초등학교 교육의 자율성도 인정하고 있다는 위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짐으로 들어갔는데 민족교육권이라는 것은 국제법, 헌법을 봐도 응당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인데 왜 오늘날 보장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최근 시기 기대하사치도 그렇고 위법무상화 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아베 정권, 일본 정부의 야만성이 있고 그 근저에는 반공화국 정책, 식민지, 전후포상 문제가 본질에 있고 그 차별을 정답화하고 응당 보장되어야 할 권리조차 침해하는 일본 당국 정책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민족교육권 투쟁을 진행하는데
국가 권력과 권리 침해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그 부당성을 권리의 향유자, 당사자로서 자신의 권리의식을 올바로 들어잡고 투쟁하며 오사카 재판을 보면 알다시피 우리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고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발표를 통해 첫 번째 지리크덤 발표에서 우리는 아베 정권하에서 수립된 혼모제가 처벌 대상이 미한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시민까지 미쳐버린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들어잡았고 그것은 곧 전령과 제1헌법 탄압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매우 큰 법이라는 것을 들어잡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잔명히덤 발표에서는 아베 정권이 1년의 교육개혁을 통해 그들의 궁극적인 군사대국화와 신질주의 경제 정책을 실현해 나갈 인재 양성의 기초를 닦는 데 성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소선덤의 발표에서는 이런 반동적인 아베 정권의 움직임 속에서 고경상화 문제가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벌려온 보점 투쟁의 위를 재인식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덤들의 발표를 통해서 우리는 일본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산이 어떤 것이었던가 그리고 그 국가산 실현을 위하여 이 7년 8개월 동안에 여러 법률들이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제정되어 나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 제1부를 맺고 이어서 제2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제2부에서는 보고자 3명 교무들과 포스트 아베 정권 하에서의 제1조선인 권리 투쟁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테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리 투쟁의 현 주소에 대하여, 다른 하나는 의무 권리 투쟁의 방향과 강력에 대하여입니다. 곧 이제 들어가자고 하는데, 그럼 방금 고유무상화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준 소선덤은 오늘날 제1조선인의 권리 투쟁의 현 주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무상화 재판에 대해서 발표를 했던데 역시 이 권리 투쟁에서 무상화 재판이라는 것이 큰 계기로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무상화 재판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 제1조선인의 민족적 아이덴티티 그리고 존엄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재판은 다만 조선학교 그렇고 아이들의 권리를 획득하자라는 거 아니고 우리 제1조선인의 묘사도 그렇고 권리인식 그리고 권리성을 다시 한번 제각께서 보장해 간다 라는 그러한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도 무상화 재판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어서 명희도 같은 질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정 투쟁도 일정한 예능을 잊혀졌고 권리 획득 투쟁에서 지금 평기점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조금 걱정되는 것이 새 세대들의 권리의식의 가능성입니다. 내가 조대법률학과에서 3년 가까이 배우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학교를 다니는 학생 속에 민족교육 속에서 민족교육에 대한 열등감이 정말 무의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야기되는 것이 썸떠는 예를 들어서 일본 학교하고 다른 없는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学ぶ権利を認めてくれ 그러한 문장이 자꾸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곳에 무의식적으로 우리 학교를 일본 학교보다 정말 무의식적으로 뒤떨어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것이 왜인가? 왜 그렇게 되어버리는가라고 생각했을 때에 제1학교 학생들의 의식이 모른 새에 그 아까 나의 보호에도 있었던 것 같이 그 양육관식의 구조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이 유력하고 낮은 학력을 가진 사람은 유력합니다. 그러한 피라미드 구조에 우리들의 의식이 무의식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 그러한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일본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은 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권리 획득 투쟁의 주체로서 그리고 앞으로 견인자가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식을 타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그러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피라미드를 타개해야 하는 그러한 일을 타개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말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그동 바꾸겠습니다. 네, 그거는 아베 정권이 시작해서 시적으로 재반 투쟁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 원고 투쟁, 이 바로 민족 교육권을 보장받는 권리가 직결되어 있었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포들이 열심히 걷고 앞으로 어떠한 투쟁을 벌여나가면 좋은가라는 모색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 또 인재가 강한 인재가 필요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는 저곳은 그렇고 저대생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이 권리와 일본 정부의 그러한 불법성, 그러한 성을 배우는 우리가 실력은 학습을 하는 것으로서 실력과 능력을 갖춘 인재로 준비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세토무들의 권리 투쟁 현주소에 대한 인식을 들었는데 비록 재판 투쟁은 이제 맞춰가기는 하지만 재판 투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지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 투쟁 과정에 여기는 서울하고 명희가 말해준 것처럼 권리의식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은 매우 깊어졌다고 생각하고, 또한 릭덤가 말했던 권리 투쟁의 맨 앞장에는 이 세세대, 유능한 능력을 갖춘 세세대가 요구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권리 투쟁의 현주소라는 것은 결코 대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안기에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이 토론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토론에 기초하여 이후 권리 투쟁의 방향과 관역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개별적인 생각을 들려주세요. 예, 아까 발표도 있었지만도 특히 무상화집안에 관해서는 명소적으로 오사카지사 이외에는 배설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 속에서도 앞으로 권리 투쟁의 방향과 관여라고 생각했을 때 특히 민족교육권 권리 투쟁에서 특히 대중운동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대생도 그렇고 저고생도 그렇는데 금융행동을 매주 하고 있는데 특히 금융행동이라는 이 마당은 당사자로서 역시 자각을 높여주고, 그리고 그 자기의 그 부당성에 대한 자기 생각을 똑바로 말하는 마당도 그렇고, 특히 그 속에서 그 일본 지원자들하고 이어짐이 역시 중요하다고 그렇게 금융행동을 통해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역시 아베 정권 하에서 조금 희망이 너무 보이지 않는 권리 투쟁이지만도 앞으로도 사회적인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도 특히 저도생 도무들도 저고생 도무들도 2000년들의 그러한 대중운동에 대한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 때문에 역시 대중운동을 통해서 일본 사회 자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참 요구되고 있고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명희가 네,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어느 한마디로 세세대들의 무슨 문제에서 더 발전을 가져오면 꼭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의식이 변화하는 것은 작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대중이 되면 정말 큰 힘을 가져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금 이 토일헤드 투쟁의 분기점이라고 했던데 지금 우리가 의식 문제에서 변화가 있으면 이후에 투쟁 방식이 또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상황이라는 것이 전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오사카의 하시모토가 명의요건을 내면서 그 저상화를 내리면 보조금 내준다든지 일본의 역시 지도료를 다른 수업을 하면 보조금 내준다. 그러한 요건을 내받았을 때에 동포들 속에서는 역시 그러면 일본 학교와 같은 수업을 가까이 일본 학교와 같은 수업에
하면 정도 아닌가든지 그러한 의견도 나왔다고 듣고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무의식적인 우리 학교에 대한 열등감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경위를 보았을 때 우리 학교하고 일본 학교 다른 것은 응당한 일이고 오히려 더 위에 깊은 교육을 우리는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정말 저희가 배우고 있는 교육이라는 것에 근시를 가지고 일본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타협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조금의 의식으로 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역시 거기가 앞으로 중요한 관역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지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학생으로서 특히 저의 2년 반 사이에 방문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제일 처음이 어쩌지와 제 권리를 인정받지 않는 근본에 있는 일본의 시민지 책임과 주는 보상을 지급해 나가는 생각합니다. 모두 왜 그렇다고 생각하면 2018년에 시민대들을 상대로 한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서 모두 교세도인 피해자들에 대한 상습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끝난 판결가 일시기는 도전되어갔고 그런 속에서 일본은 계속 하야노스라고 불리었고 그 구체적인 전체에 참여하는 권리마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조리에 맞게 비난을 받고 있는 일본 정부가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지향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댓글되지만도 역시 선대학교에서밖에 그러한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능력을 갖추고 구체적인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지가 나오는 것이 가장 좋다고 느낍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중운동을 통해 여론을 환기해야 한다. 세세대 권리의식 문제를 승화한다면 괜찮다는 이야기. 그리고 근본 문제로 되고 있는 일본의 식민지 책임, 전후포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조선 대학생이 한몫 해나가자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핫스페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먼저 하나가 본질에 있어서 스가 정권은 아베 정권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 사회가 스가 정권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지 못하고 이른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나 그의 정책은 아베 정권을 그냥 계산한 것이며 따라서 우리와 청년 조직에 대한 집동 변함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7년 전과 오늘의 차이는 우리의 주체적 역량이 강화되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7년 8개월 동안에 우리가 벌려온 권리 투쟁을 통해 우리 운동은 아이한테게 되었고 우리를 지지해주는 분들과의 연대도 많이 확대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심 단결이 비할 바 없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다 같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늘 향유하고 있는 권리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내준 권리가 아니라 L2세분들의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 L2세분들의 투쟁이 있어 우리가 오늘 제 권리들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맙시다. 앞으로 우리 새 세대가 권리 투쟁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우선은 학습을 잘하고 미로무장을 해서 오늘날의 난국을 뚫고 새 시대를 기적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인재로 준비하여 앞으로 우리 새 세대가 권리 투쟁의 맨 앞장에서 잘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면서 이상 저의 매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 혼보쌤이 지도 교원이신 이태할 선생님께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홍 선배. 오늘 이 즈음은 히로시마 출입지원이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히로시마 출신의 재수는 좀 먼저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두 여기 총리학부 동무들 다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역시 법률학과가 총리학부에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의 내용이지만 이 법들이 어떻게 제정되었는가라는 것을 알자면 전체적인 배경, 그래서 경제적인 배경,
철학적인 사고가 있어야 하죠. 네. 오늘 세도분들이 그 보고를 통해서 막 그런 것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 제정의 배경에는 반드시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래서 경제적인 또 철학적인 것이 있으니까 막 그런 것을 앞으로 또 추구해서 지금 보고자도 있었고 사회자도 이야기했는데 아베 정권 계승한 스가 정권이기 때문에 막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 전투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주시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 제기된 것은 8년 전에 무산투쟁 시작했을 때 그때는 모두 그 문과성 앞에서 외치는 그호가 뭐 일본 학생하고 조선 학생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왜 조선 학생만 잡으려 하는가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대학생들이 문과성 앞에 가면서 서로 호소에 이해감때 할까? 난 아닌 거 아닌가 느꼈다고. 근데 많이 연구해보니까 역시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 간에 같아야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같기 때문에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은 저 이상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느꼈다고 느끼면서 뭐 투쟁을 하는 가정에 그 선도의 내용이 상당히 심화되었어요. 정말. 그래서 오늘은 그 일본 시민단체 사람들이 초대생들의 뭐랄까 선도 내용을 듣고 정말 감화되고 많이 교환되고 근데 이제는 대학생이 시작했던 무스타운 투쟁은 이제 대학생부터 떨어져 나가서 통부적인 운동으로 전환되었죠. 정말 이제 그만두지 못하게 됐어요. 정말. 근데 오늘도 코로나 사태 되고 대학생들 문과성 앞에 가지 않고 있지만 계속 시민단체 사람들 우리 어머니들 다 가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 보고자도 있었지만 재판투쟁을 이기지 못했지만 이 재판투쟁 과정에서 수련량은 강화되었으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기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새 도무들이 보고했고 사회자 도무가 말한 것처럼 앞으로 대학생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으니까 더 권리의식을 높여서 새로운 투쟁 좀 전개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투쟁 합시다. 그러니까 뭐 문과성 앞에서 투쟁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며経済産業省 앞에서 해본다든지敵は 내각이 있다며内閣 그 앞에서 한다든지 달걀 던진다든지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투쟁 형태를 여러 가지 생각해서 정말 대학생들이 만드는 권리 투쟁의 문화를 찬조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고생들도 많이 참가해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공부는 대학에서 와서 하면 좋지만 느낌은 아니지.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은 느낌입니다. 그 느낌이 있으면 그 다음 알자고 하기 때문에 알자고 하는 첫 번째 거기 중요하죠. 그러면서 오늘 학습회가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안겨줬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참가한 동무들도 그런 의식 가지고 앞으로 일 한 년대로 조금 여러 가지 해보고 여기 또 3학년생을 많이 참가하고 있는데 3학년생 또 3학년생으로 여러 가지 조금 앞으로 해보고 제휘관 동무 비롯해서 오늘 그 4반 동무들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영상 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제휘관 동무 좀 코멘트 꼭 해야 된다고 준비하고 있었다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은 오늘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마다 많이 차려서 대학생들이 그런 권리 투쟁 문화를 찬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입니다. 저의 믿음 이사입니다. 이상으로서 모든 건전이 끝났는데 오늘은 정말 바쁘신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학습회에 참가해 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지 못해서 정말 안 되었는데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 분은 훗날에 구글 폼으로서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기입해 주시면 우리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헌법세미 학습회 아베 정권 7년 8개월 동안의 재행, 권력 재정을 통하여 보는 아베 정권의 진상을 마치겠습니다.